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선생 신의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민법을 강의하게 돼서 공부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이번 과정은요, 민법의 입문과정이라고 합니다. 입문과정으로서 먼저 법의 개념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민법의 어떤 법적인 어떤 체계 속에서 민법의 위치, 또 민법의 적용 범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자체는 시험과 연관을 시켰을 때 아마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바탕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민법의 체계 전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로 가시면요. 테마 1번 민법의 개념 할 때 민법이에요. 한글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민법이다.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렇게 물수변 또는 삼수변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게 이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고,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구체화한 것이 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집대성한 것이 이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가 곧 법인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지키지 않고 사회 속에서 성행하고 있는 관습에 따라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인데 법 체계가 가장 많이 발전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그 로마 시대 이후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공법이라고 하는 개념과 사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법이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한자만 쓰는 건 오늘만 씁니다. 나머지는 이제 갑을병정 정도만 쓰니까 조금 불편하시대 하더라도 요거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이 공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 규범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규제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규제한다. 국가보다는 국민이 더 상위 개념이죠. 근데 국가가 더 상위 개념인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이다. 그러니까 아래 것들이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아래 것들이 윗분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이 국민을 자기 마음대로 규제하게 되면은 이 뭐 권력 남용이다, 독재다 이런 얘기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법 체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법률 규정을 적용을 해서 국민을 규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뭐를 추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겠다, 질서를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법률 규정을 가지고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 체계고 수직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가 우월한 공권력을 행사한다. 원래는 국민이 더 상위 개념인 거예요. 뭐 이런 정도고요. 이런 이제 공법 체계는 말이죠. 우리 뭐 회계에도 또는 시설개론에도 또 2차에 가면은 관계법규나 또는 관리 실무에도 적용되는 게 다 공법 개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사법이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사법은 개인과 개인을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과 개인이 서로 거래를 하는데 그럼 뭐를 거래하느냐?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할 때 뭘 거래할 것이냐? 재산을 거래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재산을 거래할 때 적용하기 위한 가치 규범의 총체를 사법이다. 그렇습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법이고, 자, 이 재산을 거래할 때는요, 사유재산, 개인적인 재산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법률 규정보다 자유로운 의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하면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의사 표시의 해석 자체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의사 표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언어의 차이라든지 또는 언어 구사 능력의 차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기면 그때 적용하기 위한 법이 사법인 겁니다. 사법이다.
이러한 사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일반 사법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일반법이 민법인 거예요. 자, 앞으로 일반이다 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올 텐데, 이 일반이다 라고 하는 건 흔하고 가치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법 체계에서 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된다.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된다.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민법이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런 사법 중에 일반법인 겁니다. 일반법이고, 민법이다라고 하는 건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체법. 실체법이라는 얘기는 민법의 내용을 보면은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매매고, 교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환이고, 임대차 계약, 도급 계약, 위임 계약이라든지 부당이득은 어떤 것이 부당이득이고 부당이득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은 어떠한 권리 의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과 관련돼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법관은 이 민법을 보고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어떤 손해가 생겼겠구나라고 하는 걸 민법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법이면서 재판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이거를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자, 민법과 관련돼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민법에 맞춰서 법률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규범이면서 행위규범이다 이렇게 또 표시도 하는 겁니다. 이게 민법인 겁니다. 자, 그래요. 재판규범이면서 행위규범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1조에 보면은 민법 제1조에 민법에 법원이다 이런 용어를 쓰면서 이 법원이다라고 하는 건 재판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법의 근본, 법의 연원, 법의 존재 의미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법의 기본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말은 좀 어려워요. 법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석 자체가 좀 애매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민법을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시험에 맞도록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법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의미 이거 따지지 말고 재판할 때 판사가 활용해야 되는 활용의 체계 뭐부터 보고 재판해야 되느냐 재판할 때 판사가 뭘 보고 재판해야 되느냐 이걸 여기다가 적어놨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민법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그렇습니다. 여기서 민사에 관하여 할 때 민사란 얘기는 자, 개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사와 관련돼서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법률을 찾아보고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을 찾아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선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법률이 제1순위에 재판의 분쟁 해결 수단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률은 성문화된 문서화된 이런 의미예요. 문서로서 작성된 또는 문자로서 작성된 이런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문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자로 구성된 법체계다. 그리고 이후에 관습법이나 조리 같은 경우는 성문법이 아니고 불문법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불문법과 성문법이 다 존재하는데 불문법보다는 성문법이 분쟁 해결의 1차적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테마 2번에 보시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해서 1차적 법원으로서 법률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본 수업할 때 법률의 개념이 국회 의결 과정을 거친 그것을 법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법률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성문화되어 있는 재정법 전체를 이야기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용어가 이거예요. 성문화되어 있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재정법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쳤든 또는 대통령 명령이 됐든 국제 조약이 됐든 헌법재판소 결정이 됐든 또는 공법 규정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것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테마 2번에 2번 1차적 법원으로서 법률, 그래서 그 법률에는 양쪽 가로 1번에 민법전, 공법, 국제법 등등등등이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데 문제는 대법원 판례인 것이지 판례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불문법으로서 민법은 관습법과 조리가 있는데 관습법 할 때는 이 관습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습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다. 그래서 관습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래된 관행이 반복이 되고 있으면 그걸 관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표로 잠깐만 그리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많이 그릴 겁니다. 도표를 잠깐 그리면요.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관행이 생겼고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가 일반 대중들로부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로부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법적인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 이게 관습법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법원에서 관습법의 존재 의무를 판단하기는 하는데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법원 판결이 있을 때가 아니라 법적인 확신을 가졌을 때 관습법이 된다. 그 다음에 조리도 우리 민사에 관한 분쟁의 해결 수단이 된다. 그래서 여긴 지금 불문법으로서 관습법과 조리를 잠깐 봤고요. 그 뒷부분에 이제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이 된다. 앞에서 봤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판례는 대법원 판례인데 이 판례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본 수업 때 하기로 하고요. 전체적인 틀만 지금 잡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3번에 권리와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권리와 의무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뭐냐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뭐 해석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법에 의해서 보장된 힘을 권리라고 얘기하고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제한, 이걸 의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권리에 대응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좋겠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사회과학 쪽에는 항상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도 있고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본 수업 때 구체적으로 하시자고요. 그래서 권리 의무는 본 수업 때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의미 그대로 알고 있으면 충분하고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 근대 국가 시대에는 지금 우리 시대 흐름이 법적인 역사를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고대 국가 시대의 법과 근대 국가 시대의 법, 그 다음에 현대 국가 시대의 법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고대 국가는 왕조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왕의 말 또는 왕의 욕구가 곧 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법이 전부 의무 위주로 쓰였어요. 그래서 왕이 지나가다가 저게 필요하다.
그러면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라 라고 하면 그게 곧 법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는요. 그래서 모든 법은 의무 위주로 기술이 되다가 산업혁명을 기치로 해서 권리장전, 뭐 기타 여러 가지 시민혁명, 여러 가지 시민권의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한 게 이 근대국가 시대입니다. 근대국가 시대에 국민이 없는 국가는 무슨 소용이고 또 국민이 없는 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시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또 산업혁명이 발전을 하면서 산업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 시장의 개념이 자본주의의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고 내가 내는 세금으로 국왕도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세금을 내는 만큼 국가의 공권력은 우리에게 뭔가 해줘야 된다라고 국가에다가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근대국가 이후에 법의 기술은 전부 권리 위주로 기술이 됐던 거죠. 또 이러한 권리는 신성 불가침으로써 절대 그 누구도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내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유방임적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본주의 법리가 정착이 되면서 자본주의의 병리 현상이 생겼어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병리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권리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한 게 현대국가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는 없다. 권리 행사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한의 법리가 우리 민법 제2조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거는 현대국가 시대에 들어서서 생긴 이론이에요. 그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가장 법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복리라고 하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공복리의 개념에 의해서 권리 행사가 일부 제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2조 1항과 2항에도 우리 민법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권리 행사의 제한 요건이다라고 해서 민법 제2조를 신의 성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2조 전체를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하게 되면 민법 제2조 1항을 신의 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2조 1항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권리남용 금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개념은 굉장히 유사하고 중복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고 이 내용은 요거 가지고 뭐 권리 행사를 제한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사법체계뿐만 아니라 공법체계, 우리 법체계 전반에 일반 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는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민법 제1조와 신의칙 정도는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잘 갖춰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라고 해서요. 민법 제2조를 이야기하는데 거기 1번의 양쪽 가로 2번 보시면 신의칙의 파생 원칙에 금반응의 원칙, 사전 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권리남용 금지가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나와요. 2번에 권리남용 금지 그러면 물권법 분야에서 특히 요구됐던 일반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어쨌든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리남용이 되려면 일단은 권리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근데 행사뿐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의무 있는 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권리의 불행사도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친권인 거예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친권입니다. 친권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굉장히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역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이 그 부모의 동의 없이 그 미성년자인 어린아이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권리를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주변 사람이 원조를 해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권리 불행사로 인한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의 행사 또는 권리의 불행사가 외형상으로는 정당해 보여요. 외형상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정당해 보이는데 그 내부로 가서는, 그 실질로 가서는 권리의 공공성 또는 권리의 사회성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권리 남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권리 남용에 관해서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본 수업 가서 할 거예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객관적 요건이고 어떤 게 주관적 요건인가라고 하는 정도만 여기서는 잠깐 보겠습니다. 객관적 요건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지만 내부에는 그 권리의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객관적 요건이고, 주관적 요건이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내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가해의 고의가 주관적 요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권리 남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겉으로 봐서 이것만 있으면 권리 남용이지라고 얘기하는데, 판례는 일관성은 없어요. 판례는 객관적인 요건만 가지고도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지만 주관적인 요건까지 갖추고 있어야만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판례. 이 대부분의 판례는 앞으로는 주류의 판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판례는 이 주관적인 요건까지 가지고 있어야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